우리가 오래전에는 아궁이에서 나무를 떼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석탄 난로를 통해서 나무가 왜 없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무를 쓰면 나무를 당연히 심어야겠죠. 자본주의와 세계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 전환을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요즘 우리가 많이 확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이러한 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에 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양한 논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을 한다면 에너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상적으로 에너지를 바꾼다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석탄, 석유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그리고 지금 또 온라인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에너지 전환을 부엌에서 이미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배워서 아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래전에는 아궁이에서 나무를 떼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석탄 난로를 통해서 우리가 요리를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맛을 위해서 일부러 장작을 떼서 음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부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진일보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가스 렌지에서 우리가 부엌에서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가스 공급이 이제 각 가정에서 가능하게 됐고 우리는 손쉽게 가스 렌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엌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당연히 오래전부터 활용했던 전기 렌지와 오븐을 포함해서 그런 전기 스토브와 같은 전열기를 통해서 요리를 하는 모습들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엌에서도 나무, 석탄, 석유를 거쳐서 우리가 가스를 이용했고 이제는 전기를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동일한 요리라는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했을 때 그런 사용하는 에너지 수단을 바꾸는 일, 이것이 우리가 겪어왔던 에너지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역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인류 최초의 에너지원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한다면 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를 이용을 해서 불을 피웠다 라는 그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나 아니면은 당연히 인지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불은 인류 최초의 에너지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우리가 보다 영양적으로 또 훌륭한 훌륭한 음식물들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고요. 불을 활용해서 난방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야생동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불을 활용함으로써 인류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됐고 또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역사적인 문헌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들은 단순히 처음에는 우연히 번개나 그러한 산불로 인해서 자연 발생한 불을 활용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인류가 인공적으로 불을 만들어서 나무나 건초를 활용해서 불을 피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시인들이 불을 활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오랫동안 나무를 사용을 해왔는데 우리가 산업혁명의 어떤 시발점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영국에서 석탄을 본격적으로 활용했던 시점이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나무가 없어서 석탄을 활용했다라는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무가 왜 없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무를 쓰면 나무를 당연히 심어야겠죠. 근데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 나무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게 더 컸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나무는 단순히 난방이나 요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가구나 아니면은 집 그리고 선박과 같은 여러 가지 수단에서 나무가 사용하다 보니 나무가 빠르게 소진되었고
당시 석탄이 영국에서는 늪지대나 아니면 습지대가 많기 때문에 석탄 형태의 석탄이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얻기 용이한 환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나무를 대신해서 석탄을 활용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무보다는 석탄이 동일한 용량이나 동일한 크기에서 더 많은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석탄이 가지고 있는 저장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시사철 언제나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1600년, 1700년대에 보시면 처음에는 나무를 활용을 하다가 이제 석탄이 점점점 영국에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더 재밌는 부분은 석탄을 캐면서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됐고 그 증기기관이 우리 문명사를 바꾸는 큰 계기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가까운 곳,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석탄을 얻다가 나중에는 더 깊은 곳,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부가 점점점 깊게 들어가서 석탄을 채굴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깊게 들어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지하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지하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지하수를 퍼 올려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 지하수를 퍼 올리는 때 우리 인류는 그 말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말을 도르래를 해서 이동해서 물을 퍼는 방식을 활용을 했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은 사람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꾸준하게 물을 펄 수도 없었고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증기를 활용해서 에너지원을 돌리면 수증기를 더 빠르고 더 안정적으로 퍼 올릴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럼 석탄을 활용해서 증기를 만들고 또 이를 이용해서 수증기를 없애서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부분의 증기기관이란 기계장치는 일종의 심장처럼 기계 동력 장치가 돼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도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동이 동물을 이용해서 그런 가까운 거리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와 도시를 빠르게 이동하는 수단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또 이러한 증기기관 자체는 그런 단순히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간의 수공업이나 작은 소매 중심의 어떤 생산 시설들이 대규모 공업단지로 발전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석탄과 증기기관 그리고 그런 철도와 이런 그 교통수단의 혁신은 전반적인 사회를 이끌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러한 이동의 수단의 어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자동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0년대 초에 이제 내연기관이 발전이 됐고 그 내연기관은 석유의 활용으로 이어졌는데 그 석유와 내연기관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철도는 그런 이동해라는 측면에서 확장을 했다면 자동차는 그 도로만 있으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그 어떤 이동의 자유를 얻게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석유도 폭발적인 수요의 증가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인류는 석탄에서 석유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동수단 생각하면 그 다음에 제트 엔진이 있고요. 제트 엔진 역시 어떤 석유의 어떤 일부분인 등유로 되게 되지만 어떤 그 엔진의 어떤 더 효율적인 효율성, 더 크기는 작아지고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 특성으로 비행기가 얻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연기관과 화석연료의 이용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보편적인 삶의 모습들이 크게 변화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맨 밑에 있는 빨간색은 트래디셔널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자연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나무나 숯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대를 1800년에서 1850년을 산업혁명의 시작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나무가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석탄으로 그런 그 비율의 교체가 있었고 또 석탄은 줄고 석유가 증가하는 모습들을 그런 현대 그 1900년대, 1950년대로 오시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가하기 시작했던 태양광 솔라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석탄을 얼마나 빠르게 활용하느냐, 석탄을
사용하는 체계로 전환하느냐가 바로 산업의 어떤 발전의 기틀을 닦았다라고 보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인도라는 어떤 문명이 번성한 국가가 서유럽 중심의 어떤 산업이 발달한 국가로 이동하는 계기가 에너지원의 변화로가 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단순히 에너지원이 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채취해서 그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850년 즉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했고 그 1900년대에 그 산업혁명이 확장을 해서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990년 이후에 또 급격한 에너지원이 성장하는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가 더 개발하고 더 성장하는 모습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산업이 성장하고 사회가 성장해서 국가가 발전한다는 의미로 이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그 용어를 붙이는 이유는 문명사적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적으로 여기 그림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그 노란색, 초록색 그 그래프는 GDP,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데요. 1850년을 지나 1900년대에 걸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1850년에 발발한 그 혁명을 산업혁명이라 부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석연료는 인류의 어떻게 보면은 비관적인 전망을 긍정적인 미래로 바꾸는 데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1800년대에는 그런 인구의 증가와 다르게 식량이 부족하게 돼서 인구가 정체되거나 대기근 사태에 벌어지게 된다는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그런 부분의 비관적인 전망들이 우세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런 비관적인 역사를 극복하게 한 것은 질소 비료의 활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소 비료 역시 인공적으로 합성이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화석연료의 활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화석연료의 활용이 어떻게 보면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고 산업이 발달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 150년의 인류 역사는 화석연료가 이끌어낸 성장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공 패러다임 아니면 그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길 혹은 인류 문명이 번성하는 길은 더 많이 에너지원을 쓰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더 빠르게 그것을 소진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가장 큰 축은 자본주의와 세계화라는 용어로 함축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성장을 하고 어떤 문명의 이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런 현대 산업의 어떤 그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의 어떤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리게 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나 그 화석 연료의 어떤 주 원료가 탄소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는 혹자는 수백 년 동안 지구 땅 속에서 갇혀 있었던 탄소를 인공적으로 채취하는 그 순간부터 그게 기체로 올라와서 대기에 올라와서 지구를 숨막히게 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화석 연료에 포함된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가 돼서 그런 온실기체,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물질을 계속 배출한다는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후변화 이야기를 할 때 2도씨, 1.5도씨 이런 용어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1800년 혹은 1850년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산업혁명 시대를 전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화석연료 활용을 했고 1도씨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남은 우리가 그 정도는 0.5도 혹은 1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미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기후 변화를 실질적인 위협이 아닌 그런 아직도 그런 먼 미래의 일 아니면 남의 일 아니면은 그런 미신과 같은 비과학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장이 어떤 주기성을 가진다.
우리가 추울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는 것처럼 그런 주기성을 가지는 게 아니냐. 지구 기후는 주기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빙하기와 간빙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주시는데요.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최근의 그래프는 그런 주기성을 벗어나서 치솟아 오르는 형태를 본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기준을 어떤 100년, 200년이 아니라 수십만 년 기준으로 그런 역사적인 과거 역사를 지구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그 최근의 상승 속도는 그러한 궤도를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활동이 아니라 그런 자연적인 여러 가지의 어떤 작동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자연의 어떤 주기성인 원인도 있지만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인간의 원인 물질이 된다는 부분이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과거에 그런 산업혁명을 먼저 했거나 그런 그 에너지원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들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그 에너지원의 소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1970년 이후에 세계화 이후에 더 많은 국가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하는 그 속도가 2배 이상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70년 이후에 50%가 배출됐기 때문에 1850년부터 앞에 있는 100년과 뒤에 있는 50년을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빠르게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후변화 문제 이야기에서 중요한 논의는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당장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산재된 문제에 비하면 이거는 좀 장기간 우리가 서서히 변화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 정말 이 시급성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바꿔야 될 일도 너무 많은데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50년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을 보면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성장을 위해서는 응당 일부 피해나 일부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를 살펴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공학자나 엔지니어 아니면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은 환경운동가 아니냐라는 말을 듣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뭐 환경운동을 하느냐라고 말을 저한테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발표하러 오는 그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했고 또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나 여전히 저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면 환경운동가적이다. 너무 선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대기과학자들의 97%에서 99%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지난 94년 교토 협약부터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물밑으로 올라온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실제 위험보다는 너무나 적게 인지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역량이나 어떤 현황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19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대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된 부분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 경제로서 탄소를 아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7번째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기후 대응 측면에서는 그런 관련 기구, 국제기구에서 매우 미흡하다.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혹은 탄소 감축의 노력은 매우 낮다, 매우 심각하다라는 지적들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설문조사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한난 노술링이 쓴 팩트플리스라는 책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지적 우수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에서 볼 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 세계 38개국 평균의 어떤 46%보다 20%나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매우 높다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지구
그런 그 국가에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한 29%로 기후변화를 심각하다라고 생각한, 40%로 기후변화를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낮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치는 제가 통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인식에 대해서 90%가 우리나라가 넘고요. 전 세계의 인지도는 80%입니다. 근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야기는 기후변화를 대응하는데 우리의 노력은 이미 늦었다, 이미 끝났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는 46%가 아니다, 60%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60%가 이미 늦었다, 이런 비관론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배워서 비관적인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30%가만 비관론이고 70%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중국이 40%, 일본이 48%라고 하는 수치를 본다면 우리가 주변 국가보다도 15% 이상이 비관론에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10% 이상 국민의 절대 다수가 기후변화를 인지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라는 그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는 부분이 재미있고요. 근데 또 규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상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일회용품 규제는 92%가 찬성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부제 같은 경우에는 73%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그런 정책가들은 알겠지만 정말 차량 이부제가 된다면 정말 심각한 대혼돈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일반적인 인지와 자신의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의 반발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게 대한민국의 현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계속 모으고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희망을 얻는 건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기후변화 대응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88%가 긍정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심하지만 전체, 공동,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도씨와 1.5도씨에 대해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요즘 언론에서 탄소 중립 2도씨, 1.5도씨,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2도씨와 1.5도씨는 앞서 말씀드린 1800년대 초 중반의 어떤 그 지구 지표면 평균 온도에 비해서 앞으로의 온도가 2도씨가 초과하게 되면 혹은 1.5도씨가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2도씨 이내로 막는다면 1.5도씨 이내로 막는다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5도가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기후변화 위기를 겪게 된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홍수가 지금보다는 2배 정도 있게 되고 폭염 노출 인구가 14% 있게 되고 해수면이 0.5m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복원력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가 1.5도가 될 것 같고요. 2도씨 같은 경우에는 파리 기후협약에서의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그러한 1.5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부 피해를 보고 일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오더라도 그래도 지구의 전반적인 복원력 측면에서 볼 때 2도씨를 지킨다면 그래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2도씨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모든 것은 과학이고 그 과학은 약간 확률적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A는 B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임계점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스로가 아플 때 어느 정도 아프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아프게 되면은 회복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기준이 2도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구에 감당할 수 있는 2.0도를 넘어가게 되면 더 빠르게 지구가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기후에 대응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아무리 더 많이 노력해도 과거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그런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2도씨 목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 문제에 대해서 기후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먼 미래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당장 농촌에 계신 분들은 더 빠르게 인지하고 있겠지만 식생 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가 현재적으로도 위험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위험하게 될 것 같고요. 육지뿐만이 아니라 해양 수산물 역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좀 더 따뜻해진 영역, 뭐 러시아나 그런 북극 인근 지역은 더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적도 부근에 있는 데는 식량 생산이 안 되게 되면 수입선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반적인 생태계가 붕괴된다는 거는 그런 단순히 식량 어디에서 어떤 식생 어떤 그 식물과 생물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망가지게 되고 그런 전반적인 생산성이 저하되는 부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지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폭염과 더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도 부근에 있는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런 열사병이나 온도가 높음으로 겪게 되는 질병들이 있게 됩니다. 그 질병의 빈도나 강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위치한 그 위도, 그 어떤 그 높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평균 기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열대병이나 그런 심각한 질병 문제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홍수가 더 빈번해지고 또 태풍이나 그러한 허리케인과 같은 대규모 그런 자연재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후 난민이 발생하게 되면 일부 지역이 침수되거나 일부 지역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난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비관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상상한다면 전쟁이나 기근을 상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되게 큰 혼돈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있었던 그 홍수나 그런 집중호우가 직접적으로 기후변화와 그 해의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연관성을 정확하게 따질 수는 어렵다라는 게 과학적인 주장이지만요. 전반적으로 그 기저에 기후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상 기온 현상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문제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런 우스갯소리 산지가 많고 비교적 높은 고도에 있기 때문에 침수되는 지역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 지구 평균보다 그런 기온 상승이 계속 지속된다면 평균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에서는 조금 나은 편에 속할 수도 있지만 전 지구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전망들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후 문제, 기후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많이 보시는 그래프가 될 것 같은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우리가 정책이 없는다면 2020년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빨간색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된다면 감축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하게 된다면 2.0도와 1.5도의 제한을 있게 된다면 그 CO2 배출량을 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큰 분기점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큰 분기점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기후 문제 이야기를 하거나 탄소 중립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면 일시적인 일시적인 정권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1988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년이 지났고 그 논의의 심각성과 그 대응의 정도가 점점점 더 구체화되고 강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50년이라는 목표는 30년이 남았고요. 그 30년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어떠한 정부가 오든 어떠한 그 상황이 되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점점점 더 중요해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슈가 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보고 있는 뭐 태양광 아니면 풍력 발전기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에너지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영어로는 able to do work,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도 에너지원을 섭취하는 거고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에너지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에너지라는 것은 화석연료와 같은 우리가 기계를 돌리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쓰는 그런 에너지원을 에너지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원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에너지원을 그 미국 에너지 통계국에서 정리한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라는 이름보다도 대체에너지, 대안에너지로서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원으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에너지원의 구분을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단어의 사용과 그런 단어의 어떤 구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러한 그 단순히 언어 형성 체계뿐만이 아니라 그 에너지원 구성 체계, 미래의 에너지원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한다는 건 재생에너지가 현재도 중요한 에너지고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에너지원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수업을 하는데도 지금 에너지원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을 하고 스마트폰을 충전하는데도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지원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공기와 같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은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린 쓰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에너지원의 변화가 뭐가 중요하고 변화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처럼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은 쉽게 말하면 그 콘센트에 꽂으면 전기가 나오는 거고 주유소에 가면 기름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전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석유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가격으로 확보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마 나이가 연령대가 30대 중후반이신 분들은 오일 피크라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석유가 고갈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석유는 화석연료는 말 그대로 땅속에 있는 에너지원을 말을 하고요. 땅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되는 에너지원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70년대에 있는 오일 쇼크라고 하는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에너지는 아껴야 되는데 그 아껴야 되는 이유는 기름이 언젠가 고갈될 것이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많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세계 4대 메이저 회사, 대형 석유 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롤 BP라는 회사는 코로나19 과정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통이 멈추고 물류가 한정되고 생산활동이 제약이 있으면서 석유의 활용이 줄어들었다. 근데 이러한 활용이 줄어든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제 피크, 정점에 올라서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다시 생산이나 사회적인 활력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석유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석유의 수요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를 풀어드리면 석유는 여전히 고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석유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수요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석유 산업 자체가 정점에 올라섰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거나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였는데요. 석유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실은 가장 그 큰 기저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 회사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데 석유를 먹고 사는 회사가 탄소 중립을 한다는 건 사업 영역을 바꾸거나 어떻게 보면 그 석유에 있는 그 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의 미래 기술에 자기네 미래 사업을 완전히 기대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에너지 유엔사나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에너지 수요, 특히 화석연료 수요가 정점에 있고 이것은 다시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부 산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의 어떤 엄살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우리가 인류가 석유를 쓰면은 안 되는 그러한 환경 규제, 어떤 온실가스 규제가 발생을 했다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업계에서 오일 피크, 그러니까 오일 정점, 석유 정점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너지원의 전반을 봤을 때 어떤 에너지원부터 우리가 빠르게 없애야 될까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본다면 당연히 석탄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석유, 그 다음이 내추럴 가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일부에서는 나무, 목재, 필렛을 태우는 그런 형태는 우리가 화석 연료를 배출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일부 배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수력 발전은 건설 과정이나 전반적인 그 과정에서 환경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 원자력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핵 폐기물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문제들이 안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전도와 어떤 청정도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석탄 발전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사용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또 서양과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간의 어떤 시각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도 먼저 있었고요. 석탄 발전소도 매우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그 연식이 35년에서 40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문을 닫아도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석탄 발전소를 빠르게 증가시켰고요. 그러한 석탄 발전소의 증가의 문제는 중국의 평균 석탄 발전소 연식이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활용 충분히 가능한 석탄 발전소를 비싼 돈 주고 건설을 했는데 그러한 규제 때문에 없애다라고 했을 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인데요. 에너지 정책은 10년 전에 수립되고 또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데까지 10년에서 30년까지 걸리게 됩니다. 과거 10년 전에 석탄 발전기의 어떤 건설 계획이 수립이 됐고 현재 건설되는 중인데요.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 선언과 실제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이 수립됐던 시점, 건설되는 시점, 또 다른 계획이 또 수립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석탄 발전기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고요. 또 일부 환경운동가 중심으로는 한전을 비롯한 일부 그런 전력 공기업이나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베트남이나 중앙아시아에 석탄 발전소를 수출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단순히 단기적인 수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라는 어떤 국제적인 이입지와 결정적으로는 20년, 30년 뒤에도 과연 석탄 발전기를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느냐 단순히 기후변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비싼 에너지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현황을 보게 되면요. 재생에너지가 최근에 되게 많이 건설이 됐고 설치가 돼서 그 비율이 매우 높을 거라는 기대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화석연료는 지난 150년 동안 활용이 됐고요. 그 에너지는 과거의 어떤 누적과 그런 과거의 시스템이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석탄이 30%, 그리고 석유가 30%, 그리고 가스가 한 27% 정도 대충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자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언론의 지면에 등장하는 중요도만큼 생각을 하지만 원자력은 1차 에너지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실제하는 것보다는 적게 존재하고요. 화석연료는 실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양광과 풍력은 이라고 말하면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전 세계에 한 5%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대다수는 오래전부터 활용해온 사실은 물의 활용을 위해서 아니면 홍수
예방을 위해서 활용됐던 수력 발전들, 단순히 전기 생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목적으로 건설됐던 그 수력 발전소가 전체 재생에너지의 절반 정도, 전 세계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100%를 얘기한다면 30년 동안 모든 걸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비관론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배경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율로도 그렇고요. 근데 다만 석탄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가장 빠르게 줄어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 역시 추가적인 석탄 발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좀 전환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전기차의 증가나 또 전반적인 전기를 활용하는 기계 장치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공고했던 석유 수요가 이제 정점에 돌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석유 수요가 계속 증가했다가 이제는 정체됐다는 이야기고, 이를 극단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인류의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석탄보다는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지만 화석연료라는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10년에서 20년, 뭐 길게는 30년 정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가스 발전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스 자체를 사용을 줄이거나 극적으로 감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소위 말하는 CCUS, CCS라는 방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별로는 원자력을 추진하는 국가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재생에너지처럼 보편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 어떻게 보면 유망한 에너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될 것 같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원자력의 어떤 장점들이 고려가 되지만 동시에 핵 폐기물과 안전성, 또 낮은 수용도라는 그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과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의 어떤 그 미래 자체는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보편적인 에너지가 될 것 같고요. 뭐 지열 발전, 또 바이오매스, 뭐 파력 발전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전체 에너지원, 발전기 투자의 70에서 80%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은 분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빠르게 증가하지 않으면 기후변화의 대응에 매우 미흡하다라는 목소리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석탄이 상당히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왜 석유가 적지라고 보실 것 같은데, 이건 전기 생산에서는 석유가 상당히 비싼 에너지이기 때문에 석탄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기 생산은 석탄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이 가스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수력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생산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두 개 합쳐서 8%가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과반을 넘어 50%로 가는 게 우리의 미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당연히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도나 아프리카, 또 중앙아시아, 오지 이런 데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전 세계 인구가 10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전기를 쓰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큰 발전기를 만들고 송전선로를 만들고 또 송전선로를 처리하는 배전선로와 변전소를 만들고 상당히 복잡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요. 그러기에는 그들이 충분히 그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는데, 태양광과 분산에너지원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미개발 국가들이 사용하게 되는 첫 번째 전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빠르게 이런 보편적 에너지 접근을 위해서 전기의 활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정체되었다고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들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 발전은 보편적인 에너지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지형적인 조건의 제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은
10년 전부터 여기에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너지원의 이야기를 할 때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에너지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10년 전의 시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태양광이 지금보다 한 7배 정도 비쌌고 풍력도 한 2배 정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정말 그 제한적인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모두 태양광을 빠르게 증가시켜야 하는 당위성과 함께 시장과 산업이 모두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력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수력이 증가해 오고 있고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요. 태양광과 풍력이 이러한 자리를 10년 안에 역전시켜야 한다 혹은 역전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현황의 전 세계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80에서 100%인 국가, 파란색에 머무는 국가들도 있다는 걸 아실 텐데 대부분 천혜환경으로 수력 발전을 활용하는 국가들이 그런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표현된 국가나 지역인데요. 보시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빠르게 확장을 했기 때문에 초록색이 되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노란색에 그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나 하와이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30~40%가 됐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전환을 해서 산업과 시장이 같이 형성이 됐고 시민사회 역시 수용해서 어떤 공공과 민간 모두의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40%를 초과해서 60%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력 에너지는 제1의 재생에너지나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연구나 언론 지형에서 주목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독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제대로 된 시작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서해안, 동해안, 또 남해안 모두의 어떤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러한 단순한 물리적 확장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조성과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가 산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의 2%, 전기의 5%가 지금 현재 풍력이 돼 있고 풍력 강국은 영국, 스페인, 스웨덴, 독일 그리고 핀란드와 같은 국가라고 덴마크와 같은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의 그러한 부분에는 그런 비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그 용량과 빠르게 설치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비용도 역시 저렴해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어떤 패권, 가장 주력 에너지원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고요. 태양 에너지원을 보시게 되면 밑에 있는 거 보시면 1.2%를 빨간색으로 표시할 만큼 아직 그 비율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율이 점차 빠르게 증가해야 하고 증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년이기 때문에 어떤 전 세계적인 흐름보다 10% 뒤처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05년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왜 2010년부터 증가했는가라고 본다면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유럽과 미국에서 이끌어서 그런 부분이 산업생태계를 형성한 부분이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탈탄소 혹은 탄소 중립 아니면 탄소 감축으로 가는 전반적인 흐름에서 위기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로 작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코로나19가 그러한 재생에너지 확장과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부분은 이러한 과거 경험에 있고 태양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하락적인 측면에서는 태양광은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76년 그 이전으로 가면 더 1000배 이렇게 되는데 100달러가 넘는 게 지금은 1달러대, 2달러대 이런 식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정말 80배, 100배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가격이 저렴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10년으로 시점을 찍어 봐도 7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봤을 때 태양광이 왜
보다 보편적인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는가에는 시장과 기술 그리고 산업 정책 모두가 뒤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감소하는 것에서 볼 때 전기 가격이 10년 동안 여기서 89%의 수치를 태양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약간의 차증은 있지만 전 세계 평균적으로 8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가스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 되는데, 가스 에너지원 중에 그런 피크,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높을 때 활용되는 그런 에너지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비용이 오히려 증가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것도 오래전에 그 원자력을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20년 전이나 15년 전에는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 세계 평균적으로 볼 때는 원자력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안전비용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비용의 상승이 기술 발전보다 더 제약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한 원전이 아닌 새롭게 설치한 원전이 국제적으로 시장에서 자꾸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이유는 비용이 비싼 이유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존재하고요. 태양광은 전 세계 평균적으로 볼 때는 석탄보다 오히려 저렴한 에너지원이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석탄 기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새롭게 석탄을 설치하는 것은 좌초자산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몇 년 쓰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유럽과 미국에서는 지배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석탄 발전을 건설하는 일은 없고요. 중앙아시아와 그리고 또 아프리카나 아니면 여러 그런 국가에서 석탄 발전을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대안을 제공해야 되는 일이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극적인 변화들을 각각 보시게 되면 태양광이 가장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에 태양광을 그런 최근에 어떤 변화를 읽지 않는다면 비싼 에너지원이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기존 석탄 화력이나 원자력보다 비쌉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실질적인 제약이 되는 부분은 토지 이용료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국가 보유시설, 아니면 유유시설이나 아니면은 그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지에 빠르게 태양광을 보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또 그런 새만금이나 그런 여러 가지 대규모 해상이나 아니면 그런 호수나 이런 부분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그런 전체적인 비용, 시장을 형성해서 비용을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역사에서 볼 때 10%를 주력 에너지원, 주요 에너지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생에너지는 수력을 제외한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석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자동차로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또 기름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기계장치들이 만들어지면서 급격한 성장을 보인 에너지원이 되고요. 가장 빠르게 주력 에너지원이 된 게 석유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고서 좀 정체되다가 그 셰일가스 혁명과 같은 그런 비용이 비약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돼서 급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력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증가, 용량의 증가는 있었지만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걸 봤을 때는 비율로서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970년대 원자력은 지금의 재생에너지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어떤 오일 쇼크와 같은 에너지 원가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고 우리가 활용을 잘하면 정말 첨단 에너지원으로서 큰 역할을 할 거라 기대를 받았고, 그래서 선진국에서 여력이 되는 국가들은 거의 모두 다 시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0년 동안 증가를 하다가 체르노빌과 3마일 체르노빌이라는 그런 사고를 막고 또 비용의 상승과 시장의 어떤 실패들이 이어지면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2010년에 후쿠시마가 감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비주율로 따지면 감소가 되고 있고 정체되거나 감소된다는 전망이 있고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5%를 향해 가고 있는데 5%가 아마 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5% 내외가 될 것 같은데 10%에 도달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석유의 길을 가야 됩니다. 급격하게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 구조 전반의 혁신이 전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뭐 탄소 중립 1.5도씨가 아니라 2도씨 기준으로 해서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완화된 기준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들이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상승 자체가 전 세계적인 추세고 그 길 속에서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전반이 도태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본다면 독일과 영국이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에 재생에너지 투자에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꽤 우리보다도 더 높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약간 이번 정부가 들어나오고서 진행이 됐는데 이러한 시작 자체도 늘었고 이런 기울기를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는 부분이 많은 숙제와 고민이 감겨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게 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계획을 보시게 되면 2030년, 50년이 되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10% 정도, 8% 정도가 발전량이 될 것 같고요. 그 전체 그러니까 여기서 실효 용량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용량으로서는 40%가 차지한다고 보시게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 볼 때 앞서 나갔다라는 말고는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 시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해소해야 되는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풍력 발전기가 그런 현재 시스템이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설치가 돼서 멈춰 있거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을 주장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꿀까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해야 되고 더 빠르게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하게 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재생에너지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을 것 같고요. 또 화석연료가 여전히 지배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숙제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증가시킬까의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에너지원의 어떤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어려움과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야 할 길은 명확하고 그 가야 할 길 속에서 산업 경쟁력과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의 그 탄소 중립 궤도로서의 가는 길을 더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 사실 탄소 중립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탄소 중립을 넘어 재생에너지 100%로 자신의 어떤 공급망을 다 충당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이미 사무실이나 아니면 그 소매점과 같은 곳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을 했고 이제 전체적인 공급망, 그러니까 제조부터 이동까지를 탄소 중립을 하는 것을 차후의 과제로 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항공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산업은 그 제트유 같은 경우가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연료 종류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미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쨌든 간에 그 경로로 가겠다는 선언을 미국 델타 항공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탄소 중립이라는 게 정말 생존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기업 입장에서 그 어떤 지속 가능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저탄소 산업 생태계라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엄살이거나 그런 선언적이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 역시 재생에너지 100%로 제조 공정을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반도체가 최근에 그 R200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그런 주요한 고객이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전 세계의 산업 생태계 자체가 탄소 중립 자체를 그 길을 걷지 않으면은
그런 경쟁력을 잃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위협에 있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이 되는 부분이 맞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석유 회사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니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정말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의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100%를 추구하겠다라는 이런 캠페인을 RE100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28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 기업들의 그 목적과 이 캠페인의 목적은 산업에서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있는 기업의 그런 부품들을 조달하거나 어떤 물류를 담당하는 기업도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100%를 충당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은 전 세계 15%의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게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런 부분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언한 기업들 몇 년을 보게 되면 반도체 회사와 배터리 회사, 다시 말하면 미래 에너지 그리고 미래 IT 산업, 현재 성장하는 산업에서의 주요 기업들이 탄소 중립 RE100,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공급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가 탄소 중립에 있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한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볼 때 2019년에 이미 탄소 중립 코로나 전에 선언을 했고 그러한 선언 속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런 전 세계적인 어려움, 그런 현재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타개하는 그 수단으로서의 탄소 중립을 활용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이 더 선명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산업 개편과 사회 개편에서 이제 구제라는 목적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격적인 목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 20년 동안 이미 탄소를 감축하는 경로를 겪었다라는 게 유럽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탄소 중립은 단순히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세금, 또 예산, 그리고 지역이나 아니면 각 국가 상황들, 그리고 연구 개발 혁신과 그리고 에너지원과 그리고 각각의 시장,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협력까지 전체적인 아우르는 그런 규제의 틀로서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최상단에 위치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유럽이 저탄소 생태계로서 미래의 산업들과 사회를 이끌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은 유럽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또 탄소 감축을 해왔는데 유럽에서 소비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은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탄소 배출을 한다면 탄소 중립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명분 아래에서 탄소 국경세라는 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생각할 때 유럽은 이미 경쟁력을 선행적으로 갖췄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통해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당연한 의도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선행적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나섰고 그런 부분은 산업 경쟁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런 부분에 경쟁력이 없다면 상당히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볼 때 심각해질 수 있다. 미래에 저탄소 경제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기후변화 리더십, 지난 4년 동안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 놓았던 탄소 중립, 그리고 기후변화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라는 선언을 명확하게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명확하게 그러한 부분을 실천하겠다라는 부분을 선언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지난 정권이 또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과 먼 정권이었지만 그런 에너지원 구성 측면에서는 시장과 사회 모두에서 재생에너지의 속도가 더 빨리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계획들이 선명하게 나와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4년이 되면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표현된 태양광과 풍력이 과반을 넘어서 한 60에서 70% 정도 차지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 자체는 2035년에 완전히 퇴출하고 재생에너지와 일부분 원자력으로 에너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2050년 탄소 중립은 아니지만 2.0도의 목표에 해당되는 가까운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 역시 석탄 발전을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고 물론 재생에너지 역시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국가지만
기후변화의 가장 큰 현재 시점에서의 원인이 되는 국가인데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궤도를 빠르게 이행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행 전략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보다 공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저탄소 경제 생태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보다 적극적인 현실적인 정책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탄소 중립 시점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런 어떤 일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고 주요 국가들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 노력이 매우 낮은,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보다 더 대처가 낮은 베리 로우에 해당되는 빨간색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20년 동안 빨간색 그래프, 어떻게 보면 그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부분인데요. 1.5도 경로를 보시면은 정말 그 낙하하는 모습, 다이빙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순화된 2도씨라는 그 목표 역시도 엄청나게 그 과거 20년의 상승을 역전시켜서 그걸 그대로 감축 속도로 전환시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언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에너지원, 전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에너지원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석유를 직접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가스를 직접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의 70, 80% 이상을 전기로 바꿔야 되고요. 그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게 그런 전반적인 에너지원에서의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영역에서 우리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재련 산업, 그런 철강 산업이 있을 것 같고요. 시멘트, 건물을 만드는 시멘트 산업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탄소 배출은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난방을 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그런 기타 여러 영역에서의 그런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방향은 선정됐고 목표는 분명하나 그 길이 아직 길이 완전히 닦여져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주시 사례를 가져와야 됐는데 제가 급하게 PPT를 만든다고 서울시 사례를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이 뭘 의미하냐라고 한다면 탄소 배출을 0으로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에 탄소 배출이 있는데요. 그런 탄소 배출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정말 최소한으로 확보를 하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탄소 포집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탄소를 저장하는 것을 통해서 네거티브로 만들어서 전체를 0으로 만든다라는 부분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면 2060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면 저탄소 산업 생태계와 그런 저탄소 경제, 순환 경제가 구축된 이유이기 때문에 탄소를 감축하는 음의 탄소 경제로 가는 게 그 다음의 목표라는 선언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동, 수송, 건물, 에너지, 생활 모든 영역에서의 어떤 탄소 중립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그 논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을 때 에너지원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너지원을 조금이라도 쓰는 게 우리의 소원이었고 숙제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석탄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석유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가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지난 우리의 50년의 역사를 보면, 에너지 계획을 보면 확장의 역사였습니다. 무조건 건설을 하고 무조건 사용하고, 건설하면 일단 그것을 사용할 수요처들이 공장이 있고 이것은 산업의 성장을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생산하다가 20년 전에 그런 성장 기조와 반대되는 국제적인 그런 규제들이나 협약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년 동안 그 경고의 목소리를 충분히 정책에 담지 않았습니다. 숙제를 뒤로 미룬 거죠. 그래서 2000년에 그 숙제를 미뤘고 이제는 그런 숙제들이 가시적으로 기후변화, 탄소 중립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혹자는 더 미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이런 관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최대한 미루는 게 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10년 뒤에는 후회하는 어떤 정말 숙제를 너무 미루다가
너무나 그 미룰 수 없는 숙제에서 도태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19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전환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환이라는 거는 작은 주기로 표현되어 있는 스몰 사이클, 작은 주기가 있고 큰 주기가 있는데 석유와 화석 연료 활용에 있어서 지금은 멈춰져서 일시적으로 정지가 됐지만 그러한 대전환,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런 전환점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대전환점의 기로에서 볼 때 더 빠르게 갈 것이냐 아니면 뒤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과거의 속도로 갈 것이냐인데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는 전 세계가 그린 뉴딜로 표현되는 녹색 회복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더 빠르게 가는 경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린 뉴딜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뭐 특정 정부나 어떤 특정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다 보편적인 정치 중립적인 용어는 그린 리커버리, 녹색 회복이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회복이라는 게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대응 문제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30년 동안의 어떻게 보면 산업 생태계를 전환시키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줄이는 부분에서 생각을 할 때 에너지원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산업 그리고 교통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85%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표인데 이 부분이 현재 5%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수력을 포함해서 11%, 15%밖에 지내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혁신적이고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의 얘기를 할 때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석유 산업 자체가 코로나로 일시적인 충격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기후변화의 피해와 더불어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속도와 그런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속도로는 1.5도씨라는 그 경로가 7년에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7년에서 10년이 지나면 1.5도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 그거에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국제 규제와 국제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제도가 단순한 그런 제약 조건이 아니어서 기본 조건으로 당연히 변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산업은 퇴출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이나 그러한 영역들이 퇴출되는 위기에 있다는 부분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하거나 기후변화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전환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기후변화 문제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과거 20년 동안 탄소 배출을 증가했던 것만큼 더 빠르게 감소시키는 속도를 보여야 1.5도씨가 2도씨를 달성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그렇게 전환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인간의 상상력이 실현되었던 과거 사례인 문샷, 달에 보낸 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달을 보내겠다라고 선언한 지 10년 만에 달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엄청난 프로젝트 하에서 과학기술 인력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처럼 그 이상의 예산이 전 세계적인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 이상의 노력이 된다면 20년, 30년 안에 탄소 중립의 경로로 갈 수 있다는 긍정과 낙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달을 보낸 문샷이라는 부분을 탄소 중립의 어떤 목표를 비유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조그맣게 보이는 그 사진이 링컨 사진입니다. 노예 해방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200년 전을 생각하면 계급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신분제도가 존재했고요. 불과 150년 전을 생각을 해도 200년 전을 생각을 하면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급이 존재를 분명히 했고 또 누군가 인류가 또 다른 인류를 지배하는 그러한 것들 풍토가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별이 존재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신분 제도는 완전히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신문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점에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차별과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화석연료는 인류 문명의 시작이고 문명의 번성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2050년이 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은 너무나 어렵고 그 경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빌 게이츠가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지만 빌 게이츠가 제안한 그 세 가지가 가장 명확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무조건 이뤄내야 됩니다. 이거는 당위성이고 무조건 가야 하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최대한 빠르게 더 촉진시켜야 됩니다. 그 활용 가능한 수단이 바로 태양광과 풍력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한 수단, 미래에 가능한 수단에 투자를 아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탄소 포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미래 경로, 그런 지금은 어렵다고 하고 비싸다고 얘기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 그런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서 달성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장 중요하게는 일시적인 정부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동안 인류가 가야 할 길이자 가장 큰 과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버지니아 울프가 얘기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탄소 중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는 기후변화의 어떤 현황이나 그 미래의 경로를 한다면 한숨이 나오고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나고 이거 정말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상 이 말을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유령이 실제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그 생각이 현실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유령을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탄소 중립과 여러 가지 탄소 감축 그리고 그런 기후변화 대응도 여기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당위성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상상하지 못했던 걸 지금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30년 뒤를 생각을 하면 탄소 중립이 당연한 그런 생태계 속에서의 우리를 상상하면서 우리가 지금의 노력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